안녕하십니까.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역시나 양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가장 큰 이슈가 있었었죠. FOMC 회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단행하는 등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역시나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는 베이비 스텝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서는 성장주를 위주로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국내 증시 또한 이 성장주를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크게 못 챙겨가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이렇게 상승한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또 시장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는 또다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과 상관없이 우리는 수익을 챙겨가려면 역시나 이 꾸준한 학습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꾸준한 학습은 곧 꾸준한 수익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주식 빨간펜 강의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스토캐스틱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학습지도 많이 받아가셨습니다. 이 학습지를 통해서 복습도 많이 하고 또 수익 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질문도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학습지를 잘 활용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요. 학습지를 만드는데 정말 보람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역시나 학습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강의 학습지 받아가실 분들은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어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 톡방 링크 들어오시면은 제가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은 링크가 보내질 건데요.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학습지뿐만 아니라 시황 브리핑이라던가 관심주, 전략 등을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무료 방송이 또 있습니다. 금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8시 반부터 오전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에서 실적주 위주로 또 올라오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주들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의도 꼭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적주 발굴하는 방법부터 매매 기법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지난주에 스토캐스틱 강의를 진행을 했을 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스토캐스틱 오늘 복습을 꼼꼼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이렇게 옆에 백분율이 있고요. 두 가지 선이 있었습니다. 주황색 선인 K선과 D선, 보라색인 퍼센트 D선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선을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퍼센트 K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퍼센트 K선이 20일 밑돌 경우에는 과매도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침체권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세가 멈추고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20% 구간을 다시 돌파를 한다면은 매수를 검토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열권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80을 웃돌 때 과열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 과매수 구간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다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가 꺾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열권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매도를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보는 법 자체는 간단한데요. 제가 두 가지 활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교차 활용 방법과 다이버전스 활용법, 이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기술적 지표를 배우면서 교차 활용법 되게 많이 나왔었죠. 역시나 스토캐스틱에도 교차 활용법이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이 K선과 D선이 있잖아요. 이때 D선이 이 모양으로 있을 때 K선이 D선을 상향 돌파를 할 경우 그때는 골든 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K선이 D선을 하향 돌파를 했을 때 그때 데드 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D선이 이렇게 있을 때 K선이 D선을 상향 돌파를 하잖아요. 그때 D선의 정점에 우측 구간을 돌파를 해야지만 신뢰도가 높은 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드 크로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크로스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그림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20%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걸 그려놨는데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이 위에 30에서 50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더욱더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데드 크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림에서는 이 80 위의 구간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보다 더 아래 구간인 70에서 50%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더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구간과 그리고 우측 돌파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 번째로는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그전에 배웠었던 패턴과 적용을 해서 보면은 더욱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쌍바닥 패턴 배웠었죠. 근데 쌍바닥 패턴에서 기존에는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저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점, 두 번째 저점이 더 낮게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은 애매한 쌍바닥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스토캐스틱을 함께 보면은 더욱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주가가 두 번째 바닥이 더 낮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스토캐스틱을 보니까 두 번째가 더 저점이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의미는요. 하락폭이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다이버전스도 있어요. 하락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쌍봉 형태에서 활용을 해보면 더욱더 효과적인데요. 두 번째 봉우리가 더 높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과연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게 될지 아니면은 이 부분이 고점일지 판단이 안 설 때 그때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첫 번째 고점보다 두 번째 고점이 더 낮게 형성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고요.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잡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시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두 개의 골든 크로스를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면은 20 미만 구간에서 20% 미만 구간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K선이 D선을 우측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일단은 골든 크로스가 맞다는 의미인데 주가를 보니까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 탄력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골든 크로스 구간을 볼게요. 봤더니 K선이 D선의 우측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5%에서 30% 구간대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주가를 봤더니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동평균선도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1번 구간보다
이번 구간이 골든크로스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또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다이버전스 예시입니다. 다나레 차트고요. 일단은 쌍바닥이 만들어졌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됐고 제가 목선을 그어놨습니다. 이때 두 번째 바닥이 더 낮게 형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쌍바닥 패턴이 과연 신뢰도가 높은 패턴인지 잘 판단이 안 서서 스토캐스틱을 보니까 두 번째 저점이 스토캐스틱 상에서는 더 높게, 저점이 높게 형성이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를 보니까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두 가지 예시 차트 다시 한번 학습지를 통해서 돌려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고 스토캐스틱 매매법 적용해 보셔서 많은 수익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인증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9강 강의를 또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그동안에는 여러분들한테 차트 분석이라던가 기술적 분석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기본적 분석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재무제표 듣기만 해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용어도 몰라서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더욱더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또 이 기업도 안정적인 기업을 찾는다면은 안정감 있게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목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분석하기 이렇게 써놨는데요. 오늘 정말 제가 재무제표에 있어서 쉬운 내용들과 그리고 꼭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재무제표에서도 여러분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술적 분석 또 패턴 강의 진행을 했었죠. 그것처럼 재무제표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그만큼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뒷부분에 이 패턴에 대한 내용도 나오니까요. 오늘 강의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재무제표 강의를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1강에서 주식 빨간펜 1강에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순서도 알려드렸는데 이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그리고 기업 자체를 분석하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차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에 기술적 분석 많이 배웠었죠. 이동평균선도 배웠었고 캔들 차트도 배웠었고요. 일목균형표도 배웠었고 지난번에는 스토캐스틱까지 배워봤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기본적 분석을 제가 진행을 해볼 건데요.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를 보는 거라고 했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의 이론적인 내용을 1강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이 바로 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이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펀더멘털 분석, 재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게
경제 상황에 대한 것들도 같이 파악을 하면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LG전자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코로나19 수혜주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코로나19 때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더 좋은 가전제품을 찾기 위해서 또 이 판매량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이제 긴축을 했고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서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전제품 이 소비가 줄어들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 LG전자의 실적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경제 상황까지 함께 알고 있으면은 더욱더 이 기업에 대한 업황과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전망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재무 분석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기업의 재정 상태와 손익 내용을 파악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죠. 어떤 의미냐면은 이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떤지, 건전한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력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MTS나 HTS에서 쉽게 볼 수도 있고요. 다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인데요.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 위에 회사명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다양한 공시가 뜨는데요. 그 중에서 이 정기 공시를 클릭을 하면은 보고서가 뜨게 됩니다. 뭐 사업 보고서를 비롯해서 분기나 반기 보고서가 뜨는데 최근에 뜬 보고서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고요. 이때 재무제표가 뜨는데 뭐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재무제표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보셔야 됩니다. 이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는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연결은 이 회사가 뭐 자회사도 있고 모회사도 있고 종속회사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합쳐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재무제표고요. 별도는 따로 보는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연결을 봐야 되는데 연결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요. 이 회사가 종속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판단을 하려면은 연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연결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것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재무제표는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 이렇게 5가지로 돼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항목 금액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표고요.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걸 거예요.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우리가 또 실적 시즌이죠. 그때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다, 감소를 했다 이런 것들이 뜨는데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죠. 세 번째로는 자본 변동표가 있어요. 자본 구성 항목별 변동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는데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유입되고 유출이 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표고요. 마지막으로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무제표에서 만약에 뭐 매출이 줄었다, 혹은 뭐 어느 구간에서 마이너스가 됐다, 어디에서 감소가 됐는지, 또 어디에서 증가가 됐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려면은 주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중요한 내용들은 많지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신다면은 더욱더 재무 분석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부터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무상태표에서는 회계 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제표 자체가 이 회계적인 부분들을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 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게 바로 회계 등식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산이라는 거는 이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 얻게 될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렵죠? 부채를 봤더니 채권자들이 기업의 자산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 자본은 회사의 순자산 가치, 주주들의 청구권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옷가게를 하고 싶어요. 옷가게를 하려면은 옷을 또 사야 되고 옷을 혹은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은 2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돈은 100만 원이에요. 그게 바로 자본이고요. 나머지 100만 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은행에 가서 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 빌린 돈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자산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겠죠.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전반적으로 알려드렸는데 자세하게 이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뒤에 자세한 내용도 더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빨간펜 시간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 자료 꼭 받아보고 싶다, 학습지 받아보고 복습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도 역시 학습지 준비해 왔습니다. 학습지 받아가실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열어주시고 QR코드 찍어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 링크가 보내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학습지뿐만 아니라 장중에 시황 브리핑이라던가 관심주 등 다양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진행을 하는데요.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딱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무제표 강의를 진행을 했죠. 이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주들을 공략하는 방법 제가 알차게 알려드릴 거고요. 실적주를 발굴하는 방법부터 또 매매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방법까지 구체적이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꼭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또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일단은 자산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을 구분을 하려면은 기간 1년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유동자산은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를 의미하고요. 비유동 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우선은 유동 자산부터 볼게요. 유동 자산을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렵죠. 당좌 자산은요, 여러분,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이라던가 현금성 자산, 그리고 매출 채권, 단기 투자 자산, 미수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화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매출 채권은요, 외상 대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은 이 기업들도 투자를 해요. 단기 투자를 하는 자산을 의미하고요. 미수금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을 때 그때 또 임대를 하는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내지 못했을 때 받아야 되는 돈이 바로 미수금입니다. 이게 바로 당좌 자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재고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재고 자산, 여러분들 어떤 가게에 갔을 때 물건을 사려면은 재고가 있어야겠죠. 옷가게를 갔는데 어떤 옷을 사고 싶었는데 재고가 없어요. 그럴 때는 못 사게 되죠. 이게 바로 재고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제가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려고 했는데 그 옷의 재고가 넘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 옷을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반대로 옷을 사러 갔는데 재고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그 옷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다 팔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고 자산이 많다는 의미는 이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재고 자산이 적다면은 이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사실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 이 기사가 많이 올라옵니다. 재고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지금 기업 상황들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고 자산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 자산은 그래서 회사의 유동성과 환급성을 보는데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유동 자산을 볼게요.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했는데 유형자산, 무형자산, 보증금, 이연법인세 자산,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유형자산,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자산을 의미하고요.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기계,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또 갖고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유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저작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상표권 이런 것들도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들이 유형자산 이런 것들을 최근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팔고 있다, 매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럴 때 유형자산이 뭐였지? 건물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구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유동 자산은 일시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만 오랜 기간 동안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이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1년을 단위로 분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채무예요. 그래서 매입 채무, 선수금, 단기 차입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수금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 내용이 조선업체들에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조선 업체들이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선수금이 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금이 부채로 인식이 됩니다. 돈을 받는 건데 왜 부채인가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또 배를 만들게 되겠죠.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수익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채, 유동부채 선수금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워서 간단한 예시를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헬스를 갈 때 회원권을 등록을 하잖아요. 뭐 단위별로 3개월 단위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헬스장을 3개월 이용하지 않았는데 미리 결제를 하는 거죠. 이것도 바로 선수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말 그대로 단기간에 빌리는 돈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의미하고요. 비유동 부채는 지급 기한이 1년이 넘는 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 사채 등이 있는데 우리 사채, 회사채죠.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 좀 어려운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기업들은 사채를 발행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비유동 부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해야 되는 빚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4가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발행 주식수의 액면 총액,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말 그대로 상장을 했을 때 들어오는 돈을 의미하고요. 자본잉여금이 있는데 회사 영업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에요. 이게 언급이 되는 게 우리 회사 유상증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상증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상증자를 할 때 액면가보다 높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 자본잉여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일정 기간 동안에 소유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서 인식한 자본 변동액을 의미하고요. 이익잉여금,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기업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배당금을 잘 주는, 많이 주는 기업을 또 선호를 하죠. 그래서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배당금도 받고 또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배당 나길 전에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때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익잉여금입니다. 영업을 통해서 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잉여금인데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잉여금이 발생이 돼서 이거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과 관련이 돼 있고 배당금으로 나갈 때도 있고 또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은 사실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했다가 소각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주주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도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이 3가지 요소를 배워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하게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카롱 가게를 운영을 하고 싶어요. 마카롱 가게를 운영을 하려면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돈은 현재 5천만 원밖에 없어요. 5천만 원이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를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3년 만기 이후 5%,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이때 3년 만기 이율 3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때 또 비유동 부채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5천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8천만 원으로 마카롱 가게를 매입을 하는데요. 이거는 비유동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아까 유형 자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건물 8천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이 1,000만 원으로 마카롱 기계를 구입을 해요. 이것 또한 역시나 비유동 자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또 있겠죠. 1,000만 원이 남았는데 500만 원으로 우리가 또 마카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마카롱 재료를 구입을 합니다. 마카롱 재료를 구입을 하는데 마카롱 재료는요, 마카롱으로 나가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1년 미만 정기적금으로 들어가서 단기적금으로 인식이 되고요. 나머지 현금 400만 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학습지 내용에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또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그 재무상태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해를 대부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손익계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도 회계 등식이 있어요. 수익 빼기 비용인데요. 수익이라는 거는 회사가 번 돈이고요. 비용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마카롱 가게 얘기했잖아요. 마카롱이 하나에 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000원. 마카롱이 하나 판매가 됐을 때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2,000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마카롱을 한 개를 만들려면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용이 한 개당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익 빼기 비용은 1,000원. 나머지 1,000원은 마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기록을 해서 경영 성과를 보는 지표입니다.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요, 매출액,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의미도 잘 모르는 채로 우리가 매출액이 증가를 했구나, 감소를 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매출액이라는 거는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 또는 경상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카롱 2,000원, 한 개당 2,000원이라고 한다면은 매출액, 마카롱이 하나가 팔렸을 때 그때 매출액 2,000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카롱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 비용이 바로 매출 원가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발생하는 비용이 제가 앞에서 1,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 더하기 매출 총이익이 매출액일 때 매출 총이익은 마진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기업의 판매와 관리,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판관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거를 뭐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가는 게 바로 이 판관비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마카롱 가게를 운영을 하게 돼서 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전단지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마카롱 한 개당 드는 판관비가 1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판관비가 어디에서 또 계산이 되냐면은 바로 영업이익에서 계산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원의 마카롱 매출에 매출 원가 1,000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판관비 100원이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은 계산을 한다면은 총 900원이 됩니다. 900원. 매출액은 2,000원일 때 영업이익은 9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부분은 아닌데 이거를 알아야지만 당기순이익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경상이익의 특별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특별 손실을 차감한 잔액. 이렇게 보면 어렵죠. 아래 제가 계산법을 적어놨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요. 그리고 영업 외에서 나간 비용을 뺍니다. 이게 바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영업 외 수익을 더해서 영업 외 비용까지 뺀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세,
기업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겠죠. 법인세를 빼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 당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바로 이 당기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이 부분들 다 기억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손익계산서 예시를 또 가져왔습니다. 대원미디어고요. 제가 과거에 이 재무제표를 가져왔어요. 2021년 사업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매출액이 2,998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제가 매출 원가에서 마진, 매출 총이익을 더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매출액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2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를 빼고 거기에다가 판관비까지 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카롱에서는 900원에 해당되는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었죠. 영업이익이 123억 원을 기록을 했고 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106억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영업이익 더하기 영업외 수익 그리고 영업외 비용을 뺀 거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영업외 수익이라고 한다면은 같이 재무제표를 봅시다. 일단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을 더해야겠죠. 영업외 수익이라고 한다면은 금융수익과 그리고 투자손익, 기타 영업외 수익 이 세 가지를 더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더했을 때 29억이 나오고요. 영업외 비용이 있는데 여기서 영업외 비용이 뭐냐면은 이 금융비용과 기타 영업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이 46억이에요. 123억에 29억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46억을 뺀 게 106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세를 뺀 게 바로 85억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계산법이 어려우시다면은 매출액은 어디에 있고 판관비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위치 정도는 같이 파악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자본 변동표예요. 사실 자본 변동표는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어서 이론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회계 등식이 나오는데요.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빼기 배당입니다. 자본. 제 돈이죠. 수익, 벌어들인 돈. 여기에다가 수익에 필요한 비용, 이거를 빼고요. 배당,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을 뺀 게 바로 이 자본 변동표의 회계 등식입니다. 이 자본 변동표는요. 기업의 자본금 변동 내용을 표시한 거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 변화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은 수익과 손실을 조금 더 용이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론적인 내용들만 같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현금 흐름표라고 했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에는 패턴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회사 통장의 입출금과 현금 잔액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말 그대로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한 흐름들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업에는 세 가지 통장이 있어요. 영업통장과 투자통장, 재무통장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것과 연관이 된 게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부터 같이 볼게요. 영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거죠.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그러는 건데 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크게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플러스일 때가 좋은 건지 마이너스가 좋은 건지 이 부분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나가는 게 좋을까요?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기업 분석을 할 때 재무제표에서 영업활동 흐름이 플러스로 표시된 기업이라면은 조금은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영업에 필요한 자산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기계를 좋은 걸 써야겠죠. 이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이거를 구입하거나 처분할 때 혹은 재테크를 할 때 그때 나타나는 현금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은 현금을 단기 금융 상품 증감이라던가 단기 대여금 증감, 장기 대여금 증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좋은 걸까요? 마이너스가 좋은 걸까요? 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마이너스일 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산을 구입을 할 때 돈이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기업이어야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자산을 또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조금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조달하는 현금 흐름인데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 증가라던가 상환, 장기 차입금 증가 상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좋을까요? 플러스가 좋을까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 이거는 현금이 만약에 없을 때 조달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플러스로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나가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나가게 됩니다. 특히 배당금 지급. 이거는 남는 돈이 있어야지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을 줄 수가 있잖아요. 나가는 돈은 마이너스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이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 성장기업과 우량기업, 전환기업, 쇠퇴기업, 부실기업 이 5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 기업이 사실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고 기억해야 되는 패턴이죠. 우량 기업 패턴을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영업활동에서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 영업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플러스가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 활동에 있어서는 투자를 해야지, 나가는 돈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 활동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돈이 없다는 의미인데 조달했을 때는 플러스가 나오고 반대로 배당금을 주거나 돈을 갚았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량기업 패턴은 영업에서는 플러스, 투자에서는 마이너스, 재무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부실기업인데요. 부실기업은 현금 활동이, 영업 활동이 마이너스, 투자 활동은 플러스 반대로, 그리고 재무 활동은 플러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투자 활동에서는 들어오고 있죠. 돈을 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재무 활동에서도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죠. 이 부실기업과 우량기업 이 2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일단 이 2가지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예시에 대한 것들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많이 들어주시고요. 제가 오늘 진행한 재무제표 강의 학습지 역시나 준비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어주시면은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제가 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이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은 학습지 드릴 거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남겨주시면 링크가 보내질 겁니다.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학습지 모든 분들께 제공해 드릴 거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부터 제가 관심주라든가 또 다른 뭐 테마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무료 방송이 있어요. 8시 반부터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 배웠었죠. 실적주 발굴하는 방법부터 실적 시즌에 수익을 얻는 방법까지 매매 기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로 수익을 또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학습지 꼭 받아가셔서 주말 동안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